넷플릭스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시청한 게 처음 시작 화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가 일단 개인 맞춤 샴푸. 그래서 여러분 넷플릭스가 샴푸 회사가 될 뻔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버스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공룡과 비슷한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구독자를 더 이상 받기가 힘들어졌고, 그러니까 구독료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콘텐츠 제작비는 커졌어요.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저쪽에서 오리지널 시리즈 재밌는 거, 엄청난 거 뭐 이런 것들 해버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주말에 뭐를 할까? 예전에는 주말 계획이 굉장히 어디 나가서 뭐 데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구경을 간다든가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몰아보기가 들어가 있죠. 이거 너무 관심작, 화제작이었는데 시간이 없었어. 근데 이번 주말엔 넷플릭스를 몰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넷플릭스 보려고 딱 누웠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잠깐 이거보다 이게 더 재밌어 보여. 이것도 재밌어 보이는데?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고르는 데 한 40분 걸릴 때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시청한 게 처음 시작 화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몇 시면은 뭐해? 옛날에 TV 시대에는 몇 시면은 뭐라고, 몇 시면 뭐래. 그래서 내가 찾아보고 그 시간에 기다려서 봤는데, 지금 뭐하지? 그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지금 뭘 볼지, 지금 뭘 봐야 되지? 이런 의문으로 바뀌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시청 습관이 확 변했을까요? 넷플릭스가 바라보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넷플릭스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처음 창업자가 리드 헤이스팅스잖아요. 그리고 마크 랜돌프, 둘이서 처음에 만난 게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그러니까 리드 헤이스팅스가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랑 합병을 하면서 그때 같이 들어온 게 그 마케팅 담당자 마크 랜돌프거든요. 이 둘이 그래서 이제 어떤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집방향에 같아서 카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어쨌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뭘 하지? 출퇴근하면서 같이 출퇴근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뭘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합의를 한 게 인터넷으로 뭘 팔자. 인터넷으로 뭘 팔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한 겁니다.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가 일단 개인 맞춤 샴푸. 그래서 여러분 넷플릭스가 샴푸 회사가 될 뻔했다니까요. 개인 맞춤 샴푸를 팔던가 아니면 맞춤형 반려견 사료 이런 걸 팔자. 아니면 맞춤 야구 배트도 있었어요. 맞춤 서핑보드. 맞춤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게 서핑보드, 야구 배트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넷플릭스 하면 와 거기 사료 진짜 좋아라고 우리 댕댕이 먹이는 그런 사료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비디오 우편 서비스까지 얘기가 나온 거고요. 결국 그 비디오 우편 서비스가 된 거죠. 인터넷으로 파는 것이. 그러니까 비디오 우편 대여 서비스는 이것도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서비스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비디오라는 게 대부분 VHS 그 큰 거 있죠. 그러니까 얘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깨지기도 쉬워가지고 우편으로, 또 우편 이렇게 집어 던지고 그러면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피도 많이 나가고 깨지기 쉬워서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거를 DVD로 생각을 한 거죠. DVD로 바꾸니까 해볼 만해진 거예요. 당시에 이제 DVD가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DVD는 작고 가벼우니까 우편으로 넣었어도 괜찮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죠. 그 DVD를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봤더니 안 깨지고 멀쩡히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면 되겠는데? 라고 해서 DVD 대여 서비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우편으로 뭘 사고 그런 게 되게 발달돼 있어요.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그 예전부터 카탈로그 보내면 그 카탈로그에서 요거 살게 라고 해서 보내면 그 우편으로 보내주는 그런 것들이 발달돼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아마 DVD를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잘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런 전통이 있는 미국에서 DVD라는, 그러니까 저 시골 이런 데서는 그거 빌리러 막 나가고 그런 게 귀찮은데 우편으로 해주니까 편하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넷플릭스라는 말 자체가요, 넷이 이제 인터넷 그 넷망 할 때 넷이고, 플릭스가 영어의 그 미국식 속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영화예요. 그 어떻게 생각하면 이때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었는데도 DVD를 대여해서 우편으로 대여해서 보내주는 왔다 갔다 하는 회사였는데도 이름 자체는 앞으로의 어떤 전망, 앞으로 비전들이 숨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어요. 블록버스터는 그러니까 비디오 대여점 체인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가장 큰 체인점이었거든요. 여러분 미스 마블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블의 미스 마블 영화에서 그 미스 마블이 지구에 오자마자 어떤 매장에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 매장이 블록버스터예요. 근데 블록버스터는 가장 중요한 건 연체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연체료가 없는데, 이 비디오 대여를 해보신 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비디오 집에 가면 뭐 2박 3일 그리고 히트작, 극장
극장에서 개봉돼가지고 막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히트작 이런 것들은 1박 2일 금방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꼭 이래요. 아 내가 비디오를 봐야지 하고 빌려왔는데 꼭 그날 아 잠깐만 하고 무슨 일이 생겨서 안 봐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면 연체료가 1박당 얼마 이렇게 붙는데요. 처음에 비디오 가격보다 더 나올 때도 많거든요. 게다가 내가 깜빡한 경우 나중에 10일 있다 갖고 가면 그럼 이제 그런 거죠. 그 비디오 반납기 있잖아요. 걷다가 살짝 넣고 다시는 안 가.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어쨌든 이 연체료가 굉장히 부담감이었는데 진짜로 부담이었던 게 나중에 보니까 블록버스터의 연체료 수입이요. 와 이게 2000년 기준이에요. 1년에 1조 2천억 원이 연체료로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의 굉장히 중요한 수입 모델이 연체료입니다. 근데 이제 DVD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러니까 이걸 우편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연체료가 엄청난 돈이 나오는데 연체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입장에서는 중요한 수익 모델을 포기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블록버스터는 매장이 많아서 강했던 거예요. 정말 전국 곳곳에 매장이 다 있었는데 이게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그 매장들이 다 부담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매장들 다 임대료, 인건비, 재고관리비가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어떤 상품 같은 거 재고 없이 그다음에 어떤 공간 없이 이렇게 하면 훨씬 낮은 유지비가 들거든요. 이런 것들과 경쟁하기가 힘들었죠.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는 얘가 그런 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스트리밍 기술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뭐다 몰랐던 건 아닌데 그런데 자기 자체가 워낙에 갖고 있는 수익 모델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버리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룡이 한번 움직이려면 이렇게 한번 크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빌리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본다. 그러니까 영화를 빌려서 보는 게 아니라 영화를 그냥 인터넷상에서 본다라는 이 행동 양식이 바뀌었던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심정적으로 알고 있었지 그것을 자기 사업 모델로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늦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록버스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공룡과 비슷한 처지가 된 겁니다. 넷플릭스의 창업 스토리로 유명한 게 리드 헤이스팅스가 비디오 대여점에서 영화를 빌렸어요. 그게 아폴로 13을 빌렸다가 연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데 약 $40, 6만 원의 연체료를 냈다. 그게 너무 열받아서 이런 연체료 없는 대여 서비스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창업 스토리거든요. 뻥입니다. 이건 나중에 넷플릭스 공식 홍보팀에서 사실은 좀 처음에 과장을 했다 우리가 뭐 이런 식의 창업 스토리를 과장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유명해진 상태죠 이미. 근데 그런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단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만들어서 했을 때도 사람들이 공감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연체료 때문에 너무 다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저도 막 옛날 기억이 나는 게 집에 비디오가 있는데 봐야 돼. 왜냐하면 그냥 갖다 주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기간이 지났어. 연체료는 싸요. 빨리 봐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정말 애매해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왜냐하면 큰 TV로 봐야 되고 VHS 딱 넣어야 되는데 그게 저녁 때 되면 가족들이 또 봐야 되니까 내가 마음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낮에는 또 일이 있어 나갔다 왔다 그러면 이거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연체료 압박에 시달렸던 근데 그냥 갖다 주긴 억울하니까 결국 2배 3배 내고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불쾌하거든요. 그 불쾌감을 없애준 거죠. 월정액을 내고 보고 싶은 만큼 봐. 그리고 어차피 DVD 대여 서비스는 내가 DVD를 반납하면 그 다음 구독이니까 그 다음 거를 이렇게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납 안 하면 계속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체료 부담이 전혀 없었다. 그것이 소비자들의 심금을 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자면 넷플릭스는요 처음에 어떤 관람 행태를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행태를요 대여해서 구독으로 사고방식을 처음으로 바꾼 그런 형태의 기업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인 거죠. 그렇죠. 2010년에 블록버스터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요. 실제로 마지막 매장이 한 2013년, 14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사라졌고 지금 상징적으로 어딘가 하나 있다라고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본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블록버스터는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2000년에 넷플릭스가 창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그때 리드 헤이스팅스랑 마크 랜돌프 둘이 블록버스터를 찾아갑니다. 회사를 $5천만 사달라, 750억 원에 사달라 라고 인수 제안을 하는데 이때 거절당해요. 그래서 리드 헤이스팅스가 열받아 이러면서 그래 내 사업 진짜 죽어라 해볼게 약간 더 자극이 돼가지고 보다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넷플릭스라는 책에서 규칙 없음이라는 책이죠. 리드 헤이스팅스가 직접 읽은 그 규칙 없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제안을 한 게 지금 온라인으로 가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온라인을 맡고 블록버스터가 오프라인을 맡자. 그러면 괜찮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블록버스터가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만큼 온라인으로 분위기가 넘어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대를 읽는 눈 자체가 좀 둔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지금은 넷플릭스의 컨텐츠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뒤적어 볼 수가 없으니까 너가 좋아할 만한 거 이런 거야 라고 추천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초반기에는 완전 반대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블록버스터가 경쟁자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달라요. 여기는 대여고 여기는 구독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거니까 여기를 가든 대여를 하든 구독을 하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블록버스터는요, 이미 비디오, VHS로 나온 정말 수많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타이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신작, 극장에 걸었다가 바로 나온 최신작 같은 경우는 VHS 같은 경우에 뭐 20개, 30개 테이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쫙 빌려줄 수가 있는데, DVD는 그렇게 그때 타이틀이 많지 않았거든요. 전체 타이틀이 10,000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안에 요 영화 최신작 같은 경우도 뭐 20개, 30개, 몇백 개 이렇게 될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개를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찾는 건 1,0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최신작 한 20개 정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 DVD를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덜 알려진 DVD를 추천해야겠다. 요 영화 좋아하셨죠? 그러면 요 영화도 좋아하실 거요 라고 추천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추천 시스템이 괜찮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잠깐만 이것도 재밌는데? 라고 하면서, 사실은 창고에 틀어박혀 있었던 영화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추천 시스템이 그게 엄청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신 비디오, 최신 타이틀에 대한 수요도 분산이 되면서 사람 다양하게 보게 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장에 가면 사장님이죠. 우리나라도 뭐 비디오 사장님한테 좀 재밌는 거 없어요? 볼만한 거 없어요? 뭐 주성치 나온 것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알고리즘으로 대신해 준 거예요. 거기서 추천해 주는 걸.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성공해가지고 굉장히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건데, 그게 괜찮은 반응을 얻으니 지금도 계속 이 추천 시스템을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둘 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이미 좋아하는 걸 바탕으로 추천을 해주지만, 뭘 추천해 주냐면 좋아할 만한 걸 추천해 주죠. 그러니까 좋아한 것을 바탕으로라고 했을 땐 이미 내 취향을 맞춰서 해주는 거지만, 좋아할 만한 거라는 건 이거는 내 취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스파이더맨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영화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스파이더맨 하다가 헐크, 그리고 이제 DC로 가가지고 배트맨, 슈퍼맨 이런 영화들까지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슈퍼히어로 영화 전체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다는 아니고 스파이더맨 정도, 그러니까 몰랐어요. 아이언맨 이런 사람 몰랐어요. 근데 스파이더맨 정도만 알았는데 비슷하게 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영화 좋아하게 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하다 앤트맨, 여러분 우리가 앤트맨을 알고는 있지만 마블 그 유니버스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개미인간 이런 영화 보고 싶으세요? 앤트맨? 그쵸, 그냥은 안 볼 영화인데 이게 슈퍼히어로 영화에 들어가서 마블이란 큰 흐름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앤트맨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추천 이 시스템 자체는 거울이면서 동시에 길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는 건 아니고, 앞으로 네가 좋아할 건 이런 거 같아 라고 하는데, 그런 가이드, 안내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내 취향을 반영하지만 또 내 취향을 만들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볼 게 없죠. 넘기다 보면 이게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선택이 어려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TV 편성표가 있었잖아요. 10시에 뭐 하네, 6시에 뭐 하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거기 맞춰 앉아가지고 TV를 틀면 됐죠. 이게 오히려 어떤 선택권은 적었지만 고민도 적었던 그런 시절이고요. 지금은 선택권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이 많이 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이 쓰이고 그런 거죠. 잼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잼을 가지고 실험했는데 어떤 식당에 6종류의 잼을 진열하고 또 24종류의 잼을 진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6종류의 잼만 있을 때랑 24종류의 잼이 있을 때 누가 어떻게 언제 더 많이 구입하나 이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으니까 24종류가 있는 잼 그 앞에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머물렀대요. 6종류는 6개밖에 없으니까 덜 머물렀겠죠, 시간상. 그런데 실제 구매율을 보니까 24가지 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기는 하지만 구매율은 3%였다고 합니다. 근데 6종류의 잼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덜 머물렀지만 구매율은 30%였대요.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3%에 해당하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막 고민하다가 30분이 흘러. 시간 아깝다 하면서 이제 딴 데 디즈니 플러스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티빙이다 또 가가지고 또 고르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못 보고 1시간 동안 고르다가 나오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죠. 뭐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되게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를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선택해서 보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를 실패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를 이렇게 당하는 거니까
아이고 그지 같네, 아이고 재미없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기껏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거 좀 재미없는데 이러면은 내 선택이 너무 후회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 선택에 대해서 어떤 자유는 있지만 피로감, 이 선택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도 주기 때문에 자기 선택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알고리즘이 취향을 좁히다 보니까 또 이런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너무 다 비슷한 거야. 이러다 보니까 야 아무리 그런도 좋지만 이렇게 다 비슷해? 야 이거 볼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막상 볼 게 없다라고 느끼는 심리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크다라고 합니다. 몰아보기는 확실히 몰입감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딱 끊어야지. 그리고 야 이게 저 사람이 배신할 것 같은데 하는데 그 직전에 딱 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회에 처음만 보자 하고 보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만 보나요? 그 다음 회를 다 보게 되고 야 2회밖에 안 남았다, 끝까지 보자, 이렇게 되면서 한 번에 다 보는 그런 몰아보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은 게 오징어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스릴러라든가 미스테리, 범죄, 생존 게임 이런 것들은 몰아보기가 적절하게 적용되는 그런 장르라고 하죠. 그런데 몰아보기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6부작, 8부작 이러면은 16부작이면 수목 드라마 그러면 8주 동안 적어도 그게 또 화제가 되면요, 2달 내내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화제가 되죠. 근데 지금은 공개하고 그날에서 한 주 정도 지나면 그게 화제가 지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 다음 주 어떻게 될까? 이어지는 거 많은 거야.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거 할 때 기억나시잖아요. 누구랑 이어져? 라고 하면서 이쪽 커플 응원하는 사람 저쪽 커플 응원하는 사람 해가지고 막 온라인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화제성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사라져요. 와 이거 엄청나게 빵 터졌는데 2주 있다가 보니까 뭐였지? 하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OTT들이요 몰아보기까지 아니고 이렇게 파트 2로 개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파트 1하고 한 달 있다가 파트 2에서 4개 이런 식으로 개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적어도 그 한 달 동안은 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하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주 개봉, 뭐 수요일마다 한 편씩, 뭐 목요일마다 한 편씩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하고 있는데 몰아보기 자체에 대해서가 다 좋은 건 아니더라, 좀 나쁜 것도 있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몰아보기 시대에서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요, 정말 엔딩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 회차의 엔딩, 이건 이제 클리프행어라고 하는데 뚝 떨어지는 절벽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재밌어 하는 순간에 탁 끊고 다음에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법. 그래서 매 회차가 50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TV에서 방영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1시간 23분짜리도 있고 57분짜리도 있고 회차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스릴 넘치고 재밌을 때 끊으려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다른 점들도 만들어낸 게 또 몰아보기의 영향이죠. 이 넷플릭스가 광고를 넣기 시작한 건 약간 배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 없이 마음껏 본다, 그러니까 내가 구독료 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독료는 받아먹고 그런데 광고를 넣는다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경쟁자가 너무 늘었어요. 예전에 넷플릭스밖에 없었는데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고 한국에선 티빙 있고 미국으로 가면 아마존 프라임 이런 것들이 있고 애플 TV도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구독자를 더 이상 받기가 힘들어졌고, 그러니까 구독료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콘텐츠 제작비는 커졌어요.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저쪽에서 오리지널 시리즈 재밌는 거, 엄청난 거 뭐 이런 것들 해버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구독료는 올리기 어려워졌고 하니까 그래 할 수 없어. 구독료를 내고 들어올 사람들은 많이 들어온 것 같으니 아직 구독료를 안 냈지만 보고 싶은 사람 중엔 저렴하게 해주면서 광고를 시청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찾은 게 광고형 모델, 그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광고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라이브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많이 봐야 돼요. 이게 나중에 봐야지가 아니라 동시에 많이 봐야 돼. 그러면 한 번에, 왜냐하면 이 결승전, 월드컵 결승전 이런 건 지금밖에 못 보고 나중에 보면 누가 이겼는지 알잖아요. 4대2로 누가 이겼다 그거 알니까 좀 재미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에 15억 명이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 광고판 넣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한 번에 그게 노출이 돼버리니까. 그게 광고비가 얼마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포츠 같은 경우들이 이건 나중에 봐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봐야 되고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콘텐츠 중에서 라이브 그리고 스포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그리고 대형 이벤트 같은 경우도 그런 데서 발생을 하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어떤 것들, 예전에 스포츠는 아니지만 라이브로 얼마 전이죠. 대만의 101타워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맨몸으로 오르는 걸 라이브로 중계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무슨 안전장구가 있는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100일층이니까. 그거 떨어지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죽는 거를 목격을 하게 되는데, 와, 저래도 되나? 어린이들도 보고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뭐 그것을 해지한다고 그거 지연 방송을 했죠. 몇 초 지연. 그래서 만약 뚝 떨어진다 그러면 잽싸게 끊는다, 뭐 그런 개념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더욱 같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겨워요. 혼자서 막 이렇게 오르는 거야. 혼자서 막 이렇게 오르는데 100일층까지 그거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지루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막 해설해주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데 손에 땀을 쥐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이런 것들이 라이브의 묘미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다시 보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갔다는 거 아니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까.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가 스포츠와 라이브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BTS 공연도 넷플릭스에서 생중계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넷플릭스의 이런 행보들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디즈니가 있을 수 있어요. 디즈니는 전통적인 경쟁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플랫폼 경쟁보다는 지금 넷플릭스가 점점 IP 경쟁으로 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세계관과 IP라는 것들은 디즈니가 가장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IP 경쟁자로서는 디즈니가, 그리고 이제 플랫폼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전통적인 경쟁자에 가깝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가장 현실적인 경쟁자는 유튜브입니다. 결국 시간을 나눠 가지는 건데, 유튜브가 지금은 그냥 재밌는 밈 잠깐 보는 게 아니라 거의 TV를 대체하는 경우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TV 화면과 TV 화면, 그러니까 시간을 1시간, 2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시간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냐에선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유튜브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좀 다른 측면에서 경쟁자는 틱톡이에요. 틱톡이라고 하지만 이제 쇼폼 같은 건데요. 말하자면 시청 습관을 바꿔요. 어쨌든 넷플릭스는 짧은 거라도 한 30분 되고 긴 거는 2시간, 시리즈는 막 10시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쇼폼을 자꾸 보다 보면 길게 보는 습관이 없어집니다. 짧게 치고 가야 되거든요. 드라마 한 편을 쭉 보는 것보다 드라마 클립 한 3-4개를 묶어가지고 딱 보면 재밌는 것만, 하지만 줄거리는 알겠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시청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 바뀐다는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끝까지 보게 할 인내심을 앗아갈 경쟁자는 또 틱톡이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TV는요, 그러니까 일단 광고가 있고 편성표가 있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보고 스포츠나 라이브 그런 것들이 강하고 가족들이 같이 보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본다와 다음 주에 본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본다라는 건 광고를 팔 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면에서 좀 TV랑 비슷한 면, 그게 이제 스포츠 라이브 같은 걸 하면서 닮아가는 거고요. 또 구독 해지를 막으려면 다음 주에 볼 게 필요해요. 그게 시리즈가 그 다음 주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근데 가령 프로야구를 중계한다. TVN 같은 경우가 프로야구 중계, KBO 중계권 따가지고 굉장히 이익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독을 해지하려고 많이 했다가 그것 때문에 많이 남아있게 되고 오히려 더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구독 해지를 막으려면 다음 주에 또 볼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게 스포츠 시리즈가 되면 좋은데, 넷플릭스는 아직은 시리즈까지는 아니고 대형 이벤트 위주로 많이 가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음 주에 볼 것을 계속 마련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TV랑 굉장히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넷플릭스는요, 그냥 볼 거를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경쟁이에요. 시간의 경쟁이죠. 저 사람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넷플릭스는 지금 누구보다도 강력한 시간 강탈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원래 하던 모델, TV처럼 실시간으로 하는 모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점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리드 헤이스팅스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라 영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은 세계 영화계의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죠. 넷플릭스 영화들이 영화제에서 수상도 하고 극장도 확보해가지고 극장에서 상영도 하고, 정말 많은 영화들이 넷플릭스에서 제작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와,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영화 쪽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영화계의 가장 큰 손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 사람이 또 TV 시청의 가장 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통합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죠. 넷플릭스처럼 어쨌든 다음 단계로 앞서가야 돼요. 한 발자국 반 발자국 앞서가야 됩니다. 넷플릭스의 핵심 중에 하나는 DVD 대여 사업에서 그거를 스트리밍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때 안 바꿨으면 아마 지금도 DVD 대여 사업하고 있다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스트리밍으로 바꿔가지고 그런 것들, 자기들이 생각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라는 것들을 적용해서 지금처럼 만들었다는 거, 그렇게 그때 한 발자국 앞서간 게 지금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분기점에서의 한 발자국 앞서가기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지나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벌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